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강세장이 오면 최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유하는 그런 장기 보유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 이 말씀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치명적인 약점 하나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산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적당한 인플레이션 참 좋거든요.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또는 이 물가가 오르고 이 임금이 오르는, 그래서 악순환이 막 만들어지는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미국에선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인플레이션이 진짜 위험하냐 아니냐,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온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 여름이에요. 올 여름이 오면 갑자기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하고 대비하면,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이 돼서 사람들이 백신도 좀 맞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의 확산도 좀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막 복수 소비하러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 누가 그렇게 특히 얘기하냐면 신채권왕, 이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7월 정도가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한 4% 안팎이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여기에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 건들락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여름이 되면 3%대 후반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러 이 연구기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요, 굉장히 잠복기가 길어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이 돈으로 연을 만듭니다. 종이로 만드는 것보다 돈으로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연을 만들었던 거고요. 자, 그런 화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블록 쌓기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돈으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그렇겠어요. 거기다가 이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는 손수레를 끌고 가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장작을 태우는 것보다 돈을 태우는 게 더 싸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돈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난방으로 아예 돈 태우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돈으로 이런 별짓을 다 하겠어요. 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느냐,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바로 세계 1차 대전에서 시작되는데, 1914년에 1차 대전이 시작되니까 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막 찍었어요. 한 4배 정도 돈을 찍었는데, 여러분 전쟁 중에 돈을 막 찍어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막 쓸까요?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들 금고에 넣어둔 겁니다. 더군다나 배급제여서 돈을 쓸 때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니까 갑자기 돈을 확 쓸어 나온 거죠. 그런데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리니까 독일의 이 생산 설비가 다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생산은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니까 물가가 빡 치솟아 오른 거죠. 거기다가 전쟁 배상금을 영국에서 요구했는데, 이 전쟁 배상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가 뭐냐 하면,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르크화를 찍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배상금, 이 금이나 아니면 이 파운드와 같은 경화로, 하드 커런시로 돈을 갚도록 했지 독일의 마르크화 따위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은 건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수출을 늘려야 되니까 마르크화 절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물가 상승을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배상금 마련하려고 돈 찍은 건 전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만한 이 장작이 마련되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란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 독일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어느 정도 됐냐 하면 계란 하나 가격에 800억 마르크. 야,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쇠고기 1kg에 5조 6천 마르크. 그러니까 소고기 하나 살려고 그러면 돈으로 수레를 싣고 가고 이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독일 정부도 어쩔 수가 없어서 1923년에는 1조 마르크 동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인류 역사상 동전으로는 액면가가 가장 큰 단위고요. 자, 이렇게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니까 독일 정부가 했던 일이 뭐냐면 1조 마르크를 1렌텐 마르크, 렌텐 3마르크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뒤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말았는데 다행이죠. 독일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정말 걷잡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때 서서히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에너지를 쌓아가다가 갑자기 폭발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지금처럼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상황,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돈을 제때 쓸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전쟁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예금으로 쌓아둡니다. 어느 정도로 예금을 많이 쌓아두냐 하면 최근 1년 사이에 26%나 예금이 늘어났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2%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때는 돈을 아무리 찍어도 사람들이 예금으로 쌓아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은행의 예금으로 세상에 26%나 더 많은 돈을 미국 사람들이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돼보세요. 코로나19가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확산 속도가 낮아질 거고 지금 백신 보급 속도로 볼 때 여름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고 그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2, 3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가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나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려고 그럴 거고 실물 자산인 주식을 사려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왜 주가가 올랐느냐를 따져보면 이 논리가 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고 여기다가 돈을 있는 대로 뿌려서 은행들이 막 돈이 쌓이니까 이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여기에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하고 주가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것도 3%가 넘는 혹은 4%가 넘는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지금처럼 돈을 풀 수 있는가? 돈을 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인 돈의 힘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걸 걱정하는 거고 제프리 건델락은 그 시기가 한 7월쯤에 온다 하의 시기도 여름에 온다니까 이렇게 시기까지 못 박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러면 연준에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좀 막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의 1930년대인데 자, 193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돼서 그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대공황이 오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일본의 대장상이었던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돈을 있는 대로 풀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헬리콥터 머니를 뿌립니다. 재정정책으로 있는 대로 돈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벤 버냉키가 다카하시 고레키오를 굉장히 모범 사례로 생각합니다. 대공황 같은 디플레이션이 오면 다카하시 고레키오가 한 것처럼 1930년대처럼 돈을 헬리콥터 머니처럼 막 뿌려야 돼. 이렇게 버냉키가 극찬을 한 사람이 바로 다카하시 고레키오인데 다카하시 고레키오의 말로는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재정 지출을 늘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이 일본의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니까 이제 돈줄을 좀 줄이려고 한 거예요. 이 재정 지출을 계속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와서 일본 경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돈줄을 딱 줄이려고 하니까 그 재정 지출로 가장 큰 혜택을 받던 게 바로 일본의 군부였거든요. 일본 군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대장상을 암살해 버렸습니다. 죽였어요. 자, 그렇게 일단 재정 지출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처럼 군국주의에서는 암살로 나타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해에 워낙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막 나눠줬잖아요. 이 대가 없이 정부에서 막 나눠주거나 이러한 돈을 바로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미국 사람들 이전소득이 보통 전체 소득의 한 15% 정도 됐었어요.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지난해에는 이게 30%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짜로 받는 돈이 전체 미국인들의 소득의 한 30% 정도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 바이든이 또 슈퍼 방역책을 쓰면서 최근에는 한 27% 정도가 되는데, 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만족해 있어요. 정부에서 막 공짜로 돈을 주니까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 이 실업자가 돼서 실업수당을 받는 게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일주일에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일해요. 7, 8시간 일하고 나머지 돈을 실업수당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신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2022년, 23년에도 계속할 수 있느냐? 이걸 만약에 계속하지 않으면 이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들, 이전 소득을 받던 사람들이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22년에도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이 석학들조차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만은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돈 더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같은 분은 이 재무부 장관까지 했던 석학이자 또 실전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처럼 돈 풀면 큰일 난다. 인플레이션 온다. 그 확률이 3분의 2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돈 푸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다카시 고레키오 사례처럼 돈을 한번 풀면 이해 집단이 생겨서 돈 너 안 풀어? 나 그럼 표로 심판할 거야? 이런 세력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돈줄을 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22년에도 어떤 방법이든 이전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인플레이션 우려, 걱정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들락, 채권왕이 말한 것처럼 이 4% 일단 인플레이션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가속화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주가나 아니면 자산 가격, 다른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건들락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물가가 오르고 그게 다시 또 임금을 또 올려야 됩니다.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를 이유가 정말 많아요. 여기 이전 소득까지 가세해서 지금 뭐 복수 소비까지 일어나고 그러면 물가 오르겠죠. 더군다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업 제공자들이 망했습니까? 미국에서. 이 많은 자영업자들 망했죠. 망했는데 사람들은 복수 소비한다고 음식점에서 소비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는데 업자들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오를 이유는 충분한데 문제는 임금까지 오르는 이 악순환까지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처럼 좀 보이는데 실업수당을 타가는 사람들 숫자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여섯 시간 일한 다음에 실업수당을 딱 타갈 만큼 그 정도만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임금이 바로바로 오르는 그 상황은 올해 안에 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의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하반기쯤 가야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그 악순환이 혹시라도 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지금 당장은 연준이 말하는 대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쪽이 조금 더 우려가 됩니다. 다만 지난 3월에 그랬듯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3%를 처음으로 돌파한다든가 혹은 4%에 육박하는 시기가 올 여름에 온다면 아마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연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고요.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푼 돈을 조금 걷어들이거나 또는 지금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지금도 계속 돈을 풀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1,200억 달러까지는 못 풀겠네. 조금 줄이겠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아마도 올 여름에 물가가 오른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당황할 정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독일의 사례 또 일본의 사례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에너지를 축적해 나가다가 한 번에 튀어오르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도 올 여름에 오는 인플레이션은 뭐 연준의 노력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잠깐 잠재우면서 조금 약간은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힘이 축적돼 가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들, 이걸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박종훈 플러스에서 앞으로 그 징후들,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다뤄나갈 예정이니까요. 저희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정말 힘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박종훈 플러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Round one, fight.